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최근 1, 2주일 사이에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440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던 원화 환율이 며칠 만에 1,320원까지 100원 이상 하락을 하고, 그 중앙은행의 금리는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시장 금리가 50bp, 60bp, 0.5%포인트, 0.6%포인트 정도 이것도 이제 하루 이틀 만에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고, 주가 지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5%, 6% 정도 일주일 만에 올라가고, 중국의 경우에는 한 열흘 동안에 10%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왔다는 건데, 이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달러와 약세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난 게 이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 날 그랬던 거는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팩터가 같이 나타난 거는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한 것보다 불과 0.2%포인트 낮게 나왔을 뿐인데, 게다가 물가 상승률을 쭉 뜯다 보면 이게 기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물가가 있어요. 미국의 서비스 물가. 이게 내년에 물가를 좌우하게 될 건데, 이거는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7.7%, 7.9가 아니고 7.7로 0.2%포인트 낮게 나왔다라는 이유로 금융시장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자, 코릴레이션은 맞습니다. 같이 나타난 건 맞아요. 같이 나타난 건 맞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되는 걸까요? 인과관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융시장의 아주 큰 급변을 0.2%포인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 이걸로는 한 20, 30%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7, 80%는 다른데 이유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금융시장은 이거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특히 한국 원화 환율이 100원 이상 떨어진 거, 이 강대국 사이에 뭔가 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는 달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그러니까 11월 초에 러시아가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3시간에 걸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게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 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될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도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예상보다 0.2%포인트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금융시장 급변화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동안 러시아의 군사 전략은 미국이 워낙 그 공군력이 막강하니까 미국, 나토의 공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해서 대공 방어 체계를 갖춘, 그것도 이제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는 S-400을 러시아는 계속 서방 쪽으로 전진 배치를 해왔습니다. 가령 이 S-400을 그 폴란드의 북쪽 항구죠, 칼리닝그라드에는 2012년에 배치를 했고, 중동의 시리아에는 2015년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병합한 크림반도, 그리고 러시아 옆에 붙어 있는 벨라루스 이런 나라에도 2021년에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토 쪽으로 전진 배치를 하면서 미국의 공군력이 작동을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올해 초에, 올해 2월에 이제 지상전을 했죠. 근데 그 지상전에서 피해 규모가 워낙 큽니다. 지금까지 발표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러시아가 전체 탱크의 한 20%를 잃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상군의 병력의 한 7%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최근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우리의 핵심 이익이 공격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핵 협상을 하자라고 했고, 미국은 여기에 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죠. 1962년에 쿠바에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배치를 했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러시아 본토에서 미국을 핵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국에다가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배치를 한 겁니다. 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영토를 침해하는 행위, 이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판단하는데, 레드라인을 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의 서로 간에 서로의 핵심 이익, 서로의 영토를 공격하면 뭐 결과는 뻔하죠. 서로 파멸밖에 없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서로 이제 핵무기를 관리하는 그런 핵 협상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게 1972년에 SALT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1987년에 당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뉴욕 와서 사인한 게 있습니다. INF라고, 이거는 중거리 핵 전력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솔트를 대체하는 거였어요. INF가. 이게 냉전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지점이기도 합니다. 1987년 12월. 근데 요거는 INF는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탈퇴를 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러시아가 잘 지키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중국이 빠져 있지 않냐. 중국이 저렇게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중국 빼고 러시아하고 미국만 이야기하는 건 의미 없다라고 탈퇴해버렸고. 근데 이거 말고 이제 2011년부터 START라는 START, 이거는 이제 전략무기 감축협정이라고 하는 게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대화하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요게 5년마다 갱신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간에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무기를 서로 간에 감시하고 이제 감독하는 그런 협정이죠. 근데 러시아가 최근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리의 핵심이, 우리의 영토가 공격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타트 협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 협정은 작년에 이게 5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작년에 갱신을 했기 때문에 2026년에 가서 협상을 또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협상을 시작했어요. 이거 자체가 러시아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상대를 존중하고, 왜냐하면 서로를 파괴시킬 수 있는 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크게 줄이고 러시아와 대화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중국이 빠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하고도 3시간에 걸쳐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서로 간의 핵심이 어떤 게 레드라인을 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3시간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대만 이야기가 핵심이겠죠. 미국의 요구는 대만을 중국이 무력 사용하는 거는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이게 이제 미국의 주장이고, 중국의 주장은 대만도 홍콩과 비슷한 영역으로 원 차이나, 미국은 원 차이나를 약속했기 때문에 원 차이나 그 원칙을 지켜라. 대만도 홍콩과 비슷한 지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게 아니면 레드라인이 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간에 어쨌든 만나서 레드라인이 뭐고 이거는 넘지 말자. 이걸 이제 다시 좀 만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이 이런 협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면 이 지금 유럽에 올해 1년 내내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럽의 전쟁 위험은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럽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올해 뭐 겨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유가가 또는 천연가스 가격이 더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유럽 경제가 좋아지고 글로벌 경제가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건설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레드라인이 뭔가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설정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극동아시아의 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일본 엔화 환율도 150엔 가까이 가던 게 140엔 밑으로까지 하락을 했고 한국의 원화 환율도 마찬가지로 100원 이상 하락하고 뭐 이런 식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마냥 평화로운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초강대국 사이에 나의 핵심 이거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제 서로 간에 영역 정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아주 큰 부분에서만 영역이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좀 회색 지대가 굉장히 많이 남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전, 국지전 이런 것들이 발생해도 이거는 미국, 중국, 러시아 3국의 핵심 이익 지역이 아니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런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국지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 이란 관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기 시작을 하는 게 이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런 식의 서로 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합의를 하고 나면 넘어도 되는 선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러시아도 전쟁에서 빠지게 되면 그러면 지역전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 오페크는 어떻게든 유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오페크의 당면 과제입니다. 오페크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새로 슬로건도 하나 새로 만들고 그랬던데 그 모토가 뭐냐면 Successful Past. 과거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Sustainable Future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보자. 오페크는 원유 파는 곳인데, 기름 파는 곳인데, 지속 가능한 미래, 자기 경제를 위해서.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 기름값을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기름값이 잘 높게 유지가 되도록. 지금 유가는 아마 오페크도 러시아도 만족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된다. 근데 더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동이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 가능성보다 그러지 못할 가능성. 물론 뭐 우리가 기름값을 높게 잘 쳐주면 매년 몇 % 올려주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면 이 서스테이너블한 퓨처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경제는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좀 될 것 같은데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최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연준 파월 의장도 FMC 직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연준의 이사들 그리고 브레이나드 보이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연준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만간에 정책에 좀 변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니다, 여기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원유 공급을 더 늘려가지고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상황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오페크가 원유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얘들은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감산을 하는 것에 굉장히 좀 많이 익숙해져 있고, 이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좀 좋아지면서 원유 소비가 늘어나고 가스 소비가 증가하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오페크가 카르텔을 파괴시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금리를 높게 만들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늘 차단시켜 놓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는 게 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유가가 올라가면 모든 것들의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누르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끝난 거 아니다.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 협상이 잘 돼서 평화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 제가 12월에 IMF가 체결됐다고 했죠. 그때 이제 그 냉전이 끝나고 이제 세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12월에 고르바초프가 뉴욕에 온다. 대충 다들 예상할 수 있었죠. 이거는 이제 소련이 드디어 두 손 들고 미국이 요구를 받아들이는구나. 세계 평화가 찾아오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가 1987년 10월이에요. 그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랙 만데이가 있었는데 10월에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하더니 일주일에 다우존 지수가 20몇 %씩 하루에 다우존 지수가 23%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겠다라고 시장이 생각하면서 그 전에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평화가 찾아오면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겠다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서 금리가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세계의 평화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낳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런 길로 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협상,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분명하게 하는 협상이 뭐 어차피 겨울에 유럽에서 전쟁을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겨울 동안에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 회의에서 끝날 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러 레벨에 걸쳐 가지고 협상을 해 나가겠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세계 뭐 정치, 외교, 군사적인 것들도 많이 바뀌겠지만 세계 경제도 그 영향 하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1987년 같이 그런 극적인 그리고 뭐 한 시대를 끝내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은 지금 세상의 돈은 이게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부분에 집중해서 뉴스를 관찰하고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0.2% 예상보다 0.2%포인트 낮게 나온 게 그렇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전에 러시아가 협상하자 이렇게 나온 것과 물론 뭐 푸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담에 오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세 초강대국 사이에 어떤 식의 영역 구분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세계는 또 한 번 크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부분에 주의를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